정은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인데요. 중동전 여파가 심하겠죠. 더군다나 이제 여차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고, 더군다나 석유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동전의 불안정성, 그리고 우리가 이란에 의존하는 비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는 많은 아픔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주식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5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전국 규모의 노동자 파업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엮여서 별로 좋지 않은 월요일을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업계도 올해는 매우 좋지 않죠. 중국에서 태양광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을 함으로써 기본 한 25% 정도 전지판 가격이 이미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중동전 여파로 한 15% 정도 더 전지판 가격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 정도 전지판 가격이 올랐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많은 가격 인상폭은 사실은 흡수하기가, 시장에서 이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더군다나 올해 들어서 태양광 이 업이라고 하는 거, 태양광 상업용 태양광들, 특히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이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이유는 딱 하나죠.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오리무중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장밋빛 공약, 플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실제로 시장은 아주 혼란 그 자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영동형 태양광이나 햇빛소득 발전소에 대한 기대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높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개통 부족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최근에 들어서 영동형 태양광이나 햇빛소득 발전소가 지자체장의 어떤 치적 내지는 지자체 간의 경쟁 구도로 판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과연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잘 실행이 될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가 계속 확대가 돼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는 특히 이제 태양광은 민간에서 계속 주도하고 민간에서 계속 투자하면서 규모를 늘려왔잖아요. 민간에게 계속 뭔가 유인책을 주고 민간에게 희망적인 것들을 계속 던져줘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민간에게 계속 맡겨두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마치 잘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는 국가의 아주 중요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RPS 제도에 대한 변경건이 계속 요구돼 왔었는데, 드디어 공식적인 발표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올해까지 해서 RPS를 종료한다고 합니다. 물론 RPS가 종료된다 그래도 지금 RPS 제도 자체에서 전력을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실제로 RPS 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RPS 규칙들은 계속 제공이 될 거고요. RPS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현물시장도 사실은 정부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RPS가 존재하는 한, RPS 규칙을 따르는 발전소들이 있는 한 현물시장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시장이 없어진다는 예상은 좀 섣부르죠. 그리고 어쩌면 현물시장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RPS 종료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어쩌면 우리가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RPS 제도는 잘 아시나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죠? RPS 제도는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럼 제도가 뭐였냐? 그 전에는 FIT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아이고,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 FIT 제도였는데, FIT는 뭐냐면, 그냥 어떤 조건 없이 킬로와트당 얼마를 보존하는,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고정된 보상을 해주는 장치였어요. 태양광 발전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예전에 2007년, 8년, 10년, 12년 이렇게 오면서 태양광 발전소들이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면서 FIT 제도 하에서 킬로와트당 발전된 양에 대한 고정된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하다 보니 이게 정부로서는, 특히 한전으로서는 많은 부담이 됐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좋은 말로 하면 고비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FIT 제도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RC라고 하는 제도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RC는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하는 국민의 세금의 양은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이 RC 제도에서 RPS 제도에서 REC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이 REC는 간단하게 해서 이거 탄소 보상 제도죠. 신재생 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 저감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보상안을 그냥 단일한 조건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임야, 농지, 뭐 건축물 상부, 유유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성격들을 좀 달리 해주면서 공간 활용성을 좀 높여줬어요. 물론 이것들로 인해서 파급된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하나 RPS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100kW 이하 소용량들이 굉장히 많이 우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용량 발전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또 RPS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태양광은 1메가 이하의 개통 접속을 한전에서 무조건 수용하는, 그러니까 개통 접속에 필요한 접속 공사 같은 것들을 이제 한전에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하면서 1메가 이하는 무조건 전력을 수용해주는, 이게 사실은 혜택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RPS 제도의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RPS 제도의 단점은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제도는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RPS 단점들이 이제 슬슬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보전책,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같은 형식인 거죠. 그것도 더군다나 이 보조금은 이제 무상으로 지급되는 거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붐이 일면서 아리백이라고 하는 개념을 유럽에서 처음 만들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유럽들이 재빠르게 이 아리백을 수용을 하죠. 그 아리백으로 인한 REC 비용의 사회적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국내는 REC 단가가 사실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 REC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매칭을 하려고 준비를 뭔가 모색을 하긴 했는데 국내 현실에서는 현재 국내 REC 가격을 국제 REC로 매칭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조용히 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내 REC는 사실은 가격이 높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세금들이 많이 이쪽으로 투여가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이 REC 차등제로 인해서 공간 활용의 활용성을 늘렸는데 이게 변칙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것들이 잠깐 동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지붕 위에 올리면은 이제 REC 가중치를 1.5로 인정받아서 통상 이제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한 70원 정도 하는 REC를 1.5 하면은 100 얼마가 되나요? 35원이니까 한 115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별칙적인 건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버섯사, 양식장 등 원래 목적하지 않았던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게 되고 농업행위를 빙자한 위장발전소들이 우죽순 생겨나서 이게 이제 그 정규방송의 뉴스까지 탈 정도로 잠깐 사이 사회적인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도 사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 이 RPS 제도에서 소용량을 이제 우대를 했는데 이 소용량을 우대를 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분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태양광 분양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100kW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하고 발전 설비를 통째로 분양하는 건데요. 이 분양이 아주 수익이 짭짤하거든요. 분양업자 입장에서는 저가의 토지를 개발을 해서 토지에 대한 판매 수수료도 판매 이익도 챙겨가면서 발전소를 구축을 하면서 생기는 구축 비용, 구축 이익도 같이 챙길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서 이 분양업자들이 전국의 저렴한 토지를 구하기 위해서 국토를 이제 누비기 시작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전국 토지가 가격이 상승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활성화가 좀 붐을 타기 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토지들, 농지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토지들의 가격이 상승해서 10만 원 이상으로 막 가격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저렴한 토지를 이용을 해서 알짜 분양 사업을 해야 되니까 편법으로 임야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자연 훼손이 많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전력의 문제에서는 이제 개통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태양광 발전소들이 우후죽순 막 생기면서 원래 그 송전만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 배전 설비에 거꾸로 변전소 쪽으로 전기가 역으로 흘러 들어가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변전소 쪽으로 역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서 개통 포화 문제가 생기면서 개통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런 개통 장애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설비를 변경을 하고 내지는 설비를 더 크게 만들려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전의 누적 적자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 1메가 이하 그 무제한 접속 때문에 한전의 설비 비용이 증가해서 한전 적자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게 됐겠죠. 전반적으로 이게 RPS 제도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관리상 국가 측면에서 봤을 때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분양을 포함한 민간에서는 이게 투기 상품으로 태양광이 변질이 돼서 건전한 재생에너지 업이 좀 혼탁해지는 측면이 생겼어요. 토지 가격이 상승된 것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RPS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마 제 판단에는 그런 건데, 결국은 이제 REC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이 된 개념이거든요. 국제적인 REC 시장 자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RPS 제도에서 만들어진 REC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RPS 제도를 없애면 RPS 제도에서 만들어진 REC는 사라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REC는 이미 국제적인 에너지 시장에서 그리고 상품 거래 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고 공인된 개념이고 단위이기 때문에 REC는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RPS 제도가 정말 없어진다 하더라도 REC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금방 얘기했듯이 국제 REC하고 국내 REC는 가격의 갭이 너무 크니까 우리나라 REC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완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아리백이라고 하는 국경을 넘는 물품 거래 현장에서 사용되는 탄소 인증에 대한 기본적인 인증 툴로서 REC는 그대로 존재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통은 사라지는데 꼬리만 남아서, 마치 도마뱀 꼬리처럼 꼬리만 남아서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기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REC 제도를 없애고 이제 고정가 입찰 제도로 정부는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 고정가 입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정가 입찰 제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P하고 REC를 합해서 단일 가격으로 만들고, 그리고 입찰의 기본 단위는 1메가와트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100kg, 200kg, 300kg, 1메가 이하의 소용량들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또 하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존의 REC의 가중치, 그러니까 건축물 상단이나 아니면 유유부지에 설치한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REC 가중치만큼의 어드밴티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입찰 가격을 써내는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해요. 왜냐하면 입찰 제도에 응찰을 해서 낙찰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결국은 써내는 가격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가격을 낮췄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소용량을 우선해서 우대하겠다고 하지만 기본 단위가 1메가 용량이기 때문에 1메가 이하의 발전소들은 입찰하는 과정에서 1메가와트 기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이 선을 어떤 식으로든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점 가격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 입장에서는 좋죠. 특히 한전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고정가 입찰 제도는 적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어요. 올해로 치면은 이제 3년차, 4년차 이 제도를 시행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응찰률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건을 판매하는데 가격을 낮춰서 판매할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RPS 제도상에서 현물 시장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전력을 판매하면 S&P는 뭐 매달 한전에서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REC는 사실은 현물 시장에서 그때그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매달 매도하지 않고
REC 유효기간이 2년은 무조건 2년은 무조건 법적으로 보장이 되니까 주식시장처럼 주식가가 높을 때 REC를 판매하는, 그러니까 REC 가격이 높게 형성된 동절기 때 REC를 이제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뭐 그런 행태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0% 정도를 고정가 가격제로 들어가면 수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고정가 입찰제는 상당한 호응이 별로 없었죠. 유일하게 한 20% 정도의 호응이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것들이 정부의 장기 그 저리 자금을 지급받은 설비들은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고정가 입찰제로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20%의 응찰률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발전 설비의 20% 정도는 정부가 마련해주는 그 1.75%짜리 설비 설치 지원금을 받아서 태양광을 구축했다는 얘기라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제 이 고정가 장기 입찰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RPS 제도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좀 변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위상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개선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얘기하는 고정가 입찰 제도로 무조건 우겨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고정가 입찰 제도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유지가 되고 다른 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정가 입찰 제도는 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고정가 입찰 제도를 통해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시장의 전력 판매나 아니면은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이나 아니면은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고정가 입찰 제도는 빨리 사라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별도의 RPS가 아닌 별도의 제도로 가는 임시적인 길에서 과정에서 잠깐 고정가 입찰 제도가 사용이 될 거다라는 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고정가 입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다분히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시장은 자유가 일단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옵션들이 많이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시장의 활력은 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일한 구멍 하나만을 만들어 놓고 이 구멍으로 가지 않으면은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서로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효율성 같은 것들이 매우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제도로 변경이 될 운명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체들은 정말로 RPS 제도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 RPS 제도가 사라지고 고정가 입찰 제도로 갔을 때 일선 태양광 발전소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수익의 하락, 그리고 전력 판매의 어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만들어지니까 이 불안감들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VPP라고 하는 가상발전소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이제 VPP 가상발전소를 가장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업체가 H로 시작하는 업체입니다. 두 글자예요. H로 시작하는 두 글자인데요. 한동안은 네이버에
네이버 홈페이지에 전면 광고를 통해서 정말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던 회사입니다. 주택용 조그만 소용량부터 시작해서 발전소까지 태양광의 전 분야의 그 일감들을 아주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회사가 경쟁이 많이 커졌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몇 년 전에 중국의 사모펀드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키워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이 VPP의 개념은 간단해요. VPP의 개념은 이런 필드에 놓여져 있는 소용량 발전소들을 하나의 가상으로 엮어서 거대 발전소로 일단은 만듭니다. 만드는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한전이든 전력 구매 기관하고 이제 전력 판매를 시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상 발전소는 어떤 개통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발전 제한이 걸리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한다고 그러냐면 용량 정산을 통해서 극복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VPP가 용량 정산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용량 정산이란 얘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정 규모의 발전소가 1년 동안의 발전소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했을 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 발전소가 절반밖에 발전을 못해서 전력 판매 비용이 100억이 안 되고 50억 정도까지밖에 매출을 못 만들었을 때 연말에 한전이 앞장서서 나머지 50억을 지원을 해서 발전소가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발전소는 국가 기관망으로 국가 기관망으로 위치를 정해주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영상의 문제 내지는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이 발전소 자체의 운영이 비정상적이 되면은 전체 국가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발전소들은 대부분 용량 정산을 통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용량 정산에 필요한 금액은 전부 다 한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의 누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 이 용량 정산일 거예요. 이명박 정권에서 복합 화력발전소가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민간인들에게 발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권에서 민간인들도 발전소를 만들어서 국가 기관 시설로 인증을 받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대기업들이 전부 다 민간 발전소들을 만들었습니다. 포스코, 현대, GS 뭐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다 민간 발전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야, 저 발전소들은 망할 수가 없어. 국가에서 보존해 주는데? 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석탄 발전소 인가들을 많이 받았다가 작년에 대규모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없애려고 하지만 이미 석탄 발전소로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던 것들은 사실은 대기업들이 경기 동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을 확인을 하면서 정말로 발전소를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춤주춤 하고 있었는데 석탄 발전소를 없앤다고 하니까 갑자기 전체적으로 발전소의 구축에 착공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용량정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알토란 같은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VPP는 용량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VPP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이 VPP를 주도하는 일종의 회사죠. H모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들이 일반 발전소들에게 뭔가 그 전력 판매에 대한 이점을 제공하게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서 수수료 같은 것들을 챙길 가능성이 있고요. 수수료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일반 발전소는 수수료 부담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용이 생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선 발전 제한 대상이 되면 개통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발전 제한이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VPP 발전소로 가입을 하게 되면 아마 발전소에 발전 제한 장치들이 무조건 설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발전 제한이 걸렸을 때 발전을 못해서 없어지는, 그러니까 박탈되는 수익을 결국은 용량정산을 통해서 보충이 돼야 되는데, 용량정산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공정하게 각 발전소들에게 이 부분이 지급이 될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고정가 입찰 제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용량 발전소에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소용량 발전소에는 상당히 불리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는 1메가 넘는 대형 발전소만 필요한 거 아니고 옥상의 빈 공간 아니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가 그리고 규모가 작은 소형 주차장에서도 태양광들이 다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이 소형 발전소들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좀 미흡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 고정가 장기 입찰 제도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다른 제도로 대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시냐면 고정가 장기 입찰 제도는 성공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RPS를 종료하더라도 다시 RPS만큼의 유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도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를 내심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잠시 태양광 발전소를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어서 돌아가는 추이를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금방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여기에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현물 시장은 RPS 제도가 올해 종료가 되더라도 기존의 RPS 제도상에서 전력을 판매했던 발전소들이 계속 RPS를 고집을 하면 RPS는 계속 그 제도대로 전력 판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안에 발전소 설비를 다 끝내서 준공을 받은 발전소에 한해서는 RPS 제도를 선택을 해도 계속 유지해 주겠다고 하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RPS 제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현물 시장은 어떤 식으로든 유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새로 만들어지는 고정가 입찰 제도라는 것들이 저게 너무도 좀 엉성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RPS 제도가 없어지고 고정가 장기 입찰 제도로 들어오면 대용량들이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1메가 넘는 발전소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이 개통 확충 문제가 또 정말로 이전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개통 확대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간혹 태양광 발전소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개통까지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를 추진하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좀 넌센스인 거예요.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소 초창기에는 사실은 아무데나 발전소를 구축을 해도 개통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발전소를 구축을 하고 한전에다가 개통을 요청하면 개통이 다 지급이 됐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잘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제조업으로 해서 연평균 4%에서 7%씩 성장을 할 때는 계속 공장들이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어나는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전기를 제때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공장들이 늘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개통망을 아주 넉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공장을 만들어서 제조 설비를 갖춰도 전기가 모자라서 공장을 못 돌리는 그런 상황은 없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개통망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들을 만들어서 개통을 요구했을 때 개통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1% 내외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조금 저성장 늪에, 그러니까 이게 중진국들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잖아요. 성장은 멈춰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AI나 아니면 혁신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들로 산업 자체가 개편이 되면서 기존의 제조업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물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기반이긴 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망을 무한정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태양광들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개통망을 계속 늘리는 거는 국가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고 싶으면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전에다 개통을 신청하면 짧으면 1년, 길면 2년 안에 개통이 준비가 되는 이 프로세스가 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질지 어쩔지도 모르는데 개통을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전소를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개발 행위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인허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 한전에 개통을 신청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개통을 추후에 확보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영농형이나 햇빛소득 발전소들이 지금 거의 뭐 경쟁적으로 마치 어마어마한 그 변화의 물결 같은 것들을 만드는 새로운 물결을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거든요. 정부에서 뭐 연간 500개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500개냐, 5,000개는 왜 안 되냐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큰 파이로 일단은 문을 열어제낀 건 맞는데 또 하나 특히 햇빛소득 발전소가 일종의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최근에 들어서 지자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하고 결부가 돼서 지자체 간의 용량 경쟁을 하는 이상한 형태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영농형이나 아니면 햇빛소득 발전소는 기본 단위가 거의 1메가 정도 급이었는데 최근에는 막 3메가, 4메가, 5메가 이런 식으로든 플랜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어마어마한 발전소의 개통을 어떻게 대해줄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감이 좀 안 잡히긴 한데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득의 불균형 그리고 지방소멸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금을 투입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력망을 관리하는 한전도 결국은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개통을 계속 확대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길 건데 이렇게 주역에 생기는 영농형 태양광이나 햇빛소득 발전소에 때문에 만들어지는 개통의 확충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지역의 주변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들에게도 개통이 만들어지는 그런 또 반사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역류형 태양광이 얼마나 많이 이제 확산이 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신재생에너지 파이를 키우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껑을 열지 않았으니까 9월달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것들이 시행이 될 건데 과연 얼마나 실천력 있고 그리고 실증적으로 될지는 사실은 아직은 미지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역류형 태양광이나 햇빛소득 발전소의 확대 때문에 일반 소용량 발전소들은 반사 이익으로 개통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통이 없어서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좀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에게는 잠시 기다려서 대기해도 될 만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에너지, 특히 이제 전력 에너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꼭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이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정부 앞으로 신설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잠깐만요. 이게 왜 안 되지? 아, 됐네. 올해가 지금 26년이잖아요. 올해에 원자력 발전소가 2기가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원자력 발전소죠. 울진하고 울주에 2기가 가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사업 승인이 나서 그 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한 2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2기를 더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K스타라고 해서 1.4기가와트가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은 전부 다 1기가와트가 기본 단위인데 한국의 K스타는 1.4기가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 원전의 어떤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다른 나라의 원전보다는 일단 400메가 정도를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는 대개 10에서 20조 정도의 구축비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죠. 이 자금은 한수원에서 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습니다. 이자는 연리 4.5%입니다. 저는 수학에 대한 계산이 좀 느린데 그 수학을 계산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금방 계산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력은 킬로와트 전력을 판매하는 거죠. 킬로와트 전력을 판매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비싸다고 하는 산업용 전력의 킬로와트당 단가는 180원입니다. 자, 10에서 20조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정부로부터 4.5%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한수원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줬어요. 그러면 킬로와트당 180원 정도 하는 전력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판매를 해야지만이 될까요? 워낙 작은 단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 수명이 30년으로 일단은 스타트를 하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30년으로 다시 또 운전 기간을 늘리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10년을 늘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년 정도의 운전 기간을 예상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180원이라고 하는 단가가 너무 작으니까 10조에서 20조 정도 자금을 투자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져도 한 70년 정도 운전을 하면 분명히 본전은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70년, 60년, 70년까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태양광등 재생에너지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얘는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소가 바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수소가. 더군다나 이 수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루수소라고 하는 땅속에 매장된 수소를 꺼내서 직접 사용하게 되는 수소량인 수소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구에 매장된 분루수소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분루수소로 채굴하는 것들은 이제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탄소를 거의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어떤 효과도 굉장히 높죠.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늘고 수소 부분이 약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데 충분하게 기여를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가 60년, 70년까지 계속 운전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본전이 회수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건데 까짓거 그거 뭐 본전을 못 보면 어때? 원래 정부는 원래 적자 장부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경제적인 장부인데,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가 예상이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정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2032년까지 2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미 지어지고 있는데 이 이후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는 저는 좀 의문을 표시할게요.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이게 60년 이상 전력을 판매해야 되는데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장기간 전력을 판매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구축을 하는 것이 과연 영리한 짓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수소발전, 연료전지,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핵융합 같은 것도 가세를 하게 되면 어쩌면 핵융합이 정말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는 필요가 없죠. 어떤 의미에서 원자력 발전소도 화석연료 연료 기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상의 우라늄 매장량이 어떤 분들은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라늄이라고 하는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니까 이게 지하 자원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구시대적 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절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대는 연료가 필요 없는 발전의 시대로 가는 거거든요. 수소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수소라고 하는 연료를 태워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수소는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분류수소를 채굴할 수도 있지만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이용해서 수전해를 해서 수전의 수소, 그러니까 크린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거대 태양광 발전소는 수전에만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RPS 제도를 정부에서 이제 올해까지 종료를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들을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로 집어넣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저리 자금을 받아서 구축이 되게 될 영농형이나 햇빛소득 발전소는 거의 100%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이제 구축이 될 건데, 이런 설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정가 장기 입찰 제도대로 가야 돼요. 물론 이제 햇빛소득이나 영농형 태양광이 단위 자체가 크니까 어쩌면 그동안 20% 안팎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던 고정가 장기 입찰 제도의 응찰률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아서, 왜? 처음에 얘기했던 것대로 시장은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 같은 것들이 창출이 되고 혁신이 일어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정가 장기 입찰이라고 하는 단일 창구로 해서 재생에너지의 판매를 강제하는 것이 어쩌면 시대에 역행하는, 분명히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것들이 거의 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다분히 관료주의적이고, 그리고 국가 지배 방식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제도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인 이제 연구와 합의 같은 것들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찍어봐야지 뭐 된장인지 뭔지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로 일단은 한번 푸시를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에 의해서 새로운 제도가 다시 개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로 들어가서 RPS 제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는 지속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재생에너지의 길을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뭐 위축되거나 아니면 뭐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중에 이제 저희가 그 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산업기사 내지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산업기사에 대한 모집 공고가 계속 화면에 떴었는데요.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본사에서 이제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만뒀기 때문에 인원을 하나 더 충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광고를 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원석이었습니다.